자, 오늘은 2장을 공부하는데, 2장은 그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수학을 다루고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선형대수, 그 다음에 확률통계, 그 다음에 최적화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기계학습이 쓰는 수학이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선형대수라든지 확률통계, 최적화이론에 익숙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분은 선형대수는 좀 익숙한데 확률통계, 표기라든지 기본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하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선별해서 보시면 되고, 또 수학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보시다가 그냥 3장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3장을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 필요해지면 그때 2장 와서 조금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도 좋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이 그림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렸는데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학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고, 결국은 그 목적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기계학습의 어떤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수학에 이미 아주 옛날부터 그 목적함수를 설계를 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돼 있었고, 그 이전에도 무슨 기계공학이라든지 항공공학이라든지 유체공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과학공학에서 이미 많이 썼던 어떤 방식들이죠. 근데 이제 기계학습을 보면 이게 그런 이전에 썼던 그런 그 목적함수 최적화하고 좀 달라요. 좀 더 복잡해.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좀 더 지저분해. 좀 노이지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패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훈련집합을 만들고 그 훈련집합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수학에서 사용하던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제가 전체적인 것을 그냥 제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규제라든지 우리 일장에서 규제가 중요하다. 현대 기계학습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일장에서 간단하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확대하고, 그다음에 가중치 감소의 두 가지 기법을 간단하게 예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5장에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 규제라든지 또는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학습률이라든지 멈춤 조건, 그런 온갖 기법들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어라고 명명을 했고, 이것을 합치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이걸 다 설계를 해야 돼요. 자동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어 기법은 어떤 걸 쓸 건지, 목적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최적화 기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사람이 상당 부분 개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학하고 제어가 합쳐져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전반적인 이제 기계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구도로는 괜찮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나 들고요. 먼저 선형대수, 확률통계, 최적화 중에서 먼저 이제 선형대수를 보면,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아마도 학부 과정에서 한 과목 정도로 이제 선형대수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대략 훑어보고 그냥 상기시키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표기잖아요, 표기. 책마다 표기가 좀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벡터를 표기하고 매트릭스는 어떻게 표기를 하고,
뭐 이런 정도만 익히고 휙 건너뛰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저 벡터는 이런 걸 벡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걸 이제 그 가로 방향으로 해서 행벡터로 표현하는데 대부분 책들이 이제 열벡터로 수직 방향으로 나열해서 이제 열벡터로 표현해가지고 이 책도 이렇게 했고, 예를 들면 아이리스가 샘플 하나가 4개의 값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x1, x2, x3, x4라고 그러고 요 4개의 값이 벡터를 만드는데 그 벡터는 볼드체를 써가지고 이렇게 x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특징은 이제 스칼라 값이니까 소문자 이탈릭체를 써서 하고 이제 첨자를 써서 x1, x2, x3, x4 이렇게 했죠. 예를 들면 어떤 샘플이 5.1, 3.5, 1.4, 0.1을 갖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고, 근데 이런 샘플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뭐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15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볼드체인 벡터 표기에 1, 2, 3, 4 뭐 첨자를 붙여서 x1, x2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아이리스를 예를 들면 그 4차원 특징 벡터로 표현되는 샘플이 150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뭔가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2차원 구조로 나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 이게 150번째 샘플. 그래서 이제 가로 방향은 그 샘플을 얘기하고, 이제 세로 방향은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 꽃받침의 너비, 뭐 길이 뭐 이거라고 그랬죠.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150바이 4 크기인 행렬, 매트릭스 표기를 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훈련 집합을 통으로 이렇게 전체를 담고 있는 이런 행렬을 우리가 보통 디자인 매트릭스, 설계 행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게 2차원 구조를 가지니까 이제 행번호, 열번호 해가지고 1,1, 1,1, 1,3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고요. 뭐 행렬 나오면 꼭 이제 전체 행렬 뭐 이런 게 이제 정의가 되고, 뒤에 가면 또 역행렬이라는 게 나오고, 뭐 선형대수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또 표기는 이제 위첨자로 해서 대문자 T로 했고요. 이것은 열하고 행을 이렇게 뒤바꾼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을 첫 번째 열에다 갖다 쓰고,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열에다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고,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면 A가 이제 2바이 3 행렬이라고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이제 3바이 2 행렬이 되고, 자, 아이리스 설계 행렬을 전체 행렬 표기에 따라서 표현하면 이 X1은 이제 세로 방향인 그 열벡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행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각각에다 이제 T를 붙여가지고 표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 이제 행렬을 사용을 하면 다항식 같은 그 수학 표기를 아주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4개 변수가 x1, x2, x3에서 3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의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꽤 길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이게 요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3를 행벡터로 두고, 이쪽에는 이제 열벡터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3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다 배치를 하면 이게 이제 3x3 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항들이고, 또 이런 1차항들도 있잖아요. 1차항들은 이렇게 열벡터하고 이 개수들을 행벡터로 해가지고 곱하는 형태로 하면 된다. 그 상수는 마지막에 붙여주면 된다. 이 놈을 우리가 X 트랜스포즈
A, X 플러스 B, 트랜스포즈 X 플러스 C 이렇게 표기하면 되죠. 물론 A라는 행렬은 예예요. 그래서 이런 길다란 복잡한 표기를 이렇게 이제 간단한 행렬 표기로 쓸 수가 있다. 행렬의 유용한 점 중에 하나, 표기가 아주 간단해진다. 이제 행렬도 특수한 형태의 행렬들이 많이 있어요. 정사각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얘는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은 애죠. 지금 요 예시에는 이제 3x3인 거고, 그 다음 대각행렬은 요 대각선 요소만 넌제로고, 0이 아니고, 그 오프 다이아고널, 대각선 벗어난 요소들은 다 0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대각행렬 이렇게 부르고, 단위행렬은 대각행렬인데,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1인 행렬, 그것들을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대칭행렬은,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접으면 딱 일치하는 뭐 그런 행렬을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행렬 이렇게 부르죠. 자, 행렬 연산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행렬 곱이죠. 행렬 곱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2x3 행렬 A하고 3x3 행렬 B를 곱하면 첫 번째 행의 3, 4, 2라고 이 B에 첫 번째 열, 2, 4, 2를 곱하는 거죠. 이놈 3개 숫자가 있고 이 3개 숫자 있으니까 해당도는 곱하는 거예요. 3하고 2 곱하고 4하고 1 곱하고 2하고 4 곱하고, 그래서 그놈을 다 더하면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14를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열에다 배치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은 어떻게 구하냐? 방금 전에 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열을 곱하면 5가 되고, 그놈을 5다 배치를 하고, 첫 번째 행하고 세 번째 열을 곱해서 24가 만들어지면 24를 여기다 배치를 하고, 두 번째 행하고 첫 번째 열을 곱하면 그럼 이제 13이 돼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2x3 행렬하고 3x3 행렬을 곱할 수가 있죠. 근데 2x3 행렬하고 2x3 행렬을 못 곱해요. 즉, 첫 번째 앞에 있는 행렬에 열의 개수하고 두 번째 행렬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야 이 곱하는 요소가 개수가 같아가지고 해당되는 곱해서 더할 수가 있죠. 교환 법칙은 성립을 안 해요. 뭐 이것은 여러분한테 증명을 하고 그러면 아주 쉬워. 그냥 아무 매트릭스나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A, B 곱해보고 그럼 뒤집어 가지고 B, A를 곱하면 10중 8구 달라요. 대부분 경우 달라요. 그러면 다른 경우를 하나만 보여주면 우리가 그런 예를 발레라고 그러죠. 성립이 안 되는 걸 발레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운터 이그젬플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봐라, 이런 카운터 이그젬플이 있다. 성립 안 된다. 그러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분배 법칙하고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내적이 있는데,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의 내적은 중간에 이제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A 벡터, B 벡터를 그 행이 하나인 또는 열이 하나인 행렬로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처럼 이렇게 이제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제 표기만 다를 뿐 내용은 이제 같은 거고, 예를 들면 X1하고 X2가 이런 값을 갖는다고 그러면 뭐 해당되는 게 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제 37.49가 된다. 이렇게 되죠.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 기계학습에서는 그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이리스처럼 모든 샘플들을 행렬에다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설경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2차원 구조의 데이터도 있지만 3차원 구조도 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는 게 보통 이제 얘는 6x6인데 보통은 뭐 1024x1024라든지 2048x 2048x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R 채널이 있고 B 채널이 있고 G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2x2가 이제 3장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차원 구조를 갖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4차원 구조로 또 확장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의료에서 MRI 찍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MRI 찍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MRI라는 게 결국은 그 2차원 단면 영상을 여러 개를 슬라이스해서 찍는 거죠. 촘촘하게 찍으니까 이게 이제 3차원 뇌 구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영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장의 슬라이스고 그 슬라이스가 여러 개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0개의 슬라이스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MRI를 뭐 3초 간격으로 계속 찍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3차원 동영상인 거죠. 그런 경우는 이런 3차원 구조가 또 동영상으로 그게 이제 뭐 한 200프레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0개가 있는 거죠. 이제 4차원 구조예요. 아주 특수하지만 이제 5차원 구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차원 구조 이상의 숫자 배열을 우리가 텐서 이렇게 불러요. 텐서. 자, 그럼 현대 기계학습에서는 뭐 3차원, 4차원 텐서를 입력으로 취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금방 예를 들은 것처럼 MRI 영상도 있고, 간단하게는 이제 채널이 3개인 이제 칼라 동영상. 자, 3하고 5하고 누가 커요? 5가 더 크죠? 2만큼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수라든지 실수, 그런 스칼라 값은 크기 개념이 있죠. 둘 간의 거리 개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벡터와 행렬도 크기라는 개념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벡터나 행렬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놈이라고 불러요. 놈이라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단어가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NORM 해가지고 놈이죠. 놈이라고. 네. 아주 간단해요. 1차 놈, 2차 놈, 3차 놈, 일반적으로 P차 놈이 있는데 P차 놈은 벡터의 P차 놈은 각각의 요소를 절대값을 취해서 P승을 하는 거죠. 그 놈을 다 더해, 모든 요소를. P승을 한 걸. 그 다음에 마지막에 P분의 1승을 해요. 그게 이제 P차 놈이에요. 1차 놈, 2차 놈, 3차 놈, 4차 놈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놈이 몇 차 놈일까요? 2차 놈이죠. 2차 놈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두 점 간의 거리라든지 벡터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2차 놈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2차 놈이면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요소를 제곱을 한다, 다 더한다, 그 다음에 2분의 1승. 2분의 1승이 스퀘어 루트죠. 최대 놈은 모든 요소의 절대값을 구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딱 취하는 게 이제 최대 놈이고. 자, 그러면 행렬도 크기 개념이 있냐? 프로베니우스 놈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 프로베니우스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먼저 정의했으면 이제 뭐 철수 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분은 이거 뭐 사실 그 별것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그런 정의를 해놓고 좀 유명해진 아주 운이 좋으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얘는 행렬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놈을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고 2분의 1 쓰는 것을 이제 프로베니우스 놈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예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사도와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벡터를 거리 개념으로 벡터를 이제 2차원상의 이런 화살표를 써가지고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3,2라는 벡터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x방향으로 3만큼 떨어지고 y방향으로 2만큼 떨어진 이 점을 얘기하는 거죠. 5,2. 뭐 이런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3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축이 3개가 있고 3,4면 이렇게 원점에서 이런 벡터고,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4차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막 무리하게 그냥 축을 하나 늘려서 그려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되게 많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코사인 유사도인데, 이 코사인 유사도는 정보 검색에서 많이 써요. 두 개의 문서가 얼마나 유사하냐? 이거 잴 때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많이 쓰는데,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정규화를 하죠. 즉 길이가 1인 벡터로 만드는 거죠. A라는 벡터를 A의 길이로 나눠주면 길이가 1인 벡터가 되죠. B도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이제 내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아요. 그 세타는 두 벡터 간의 거리죠. 예를 들면 이제 x1하고 이 x하고 코사인 유사도라고 그러면 이 세타 1이라는 이제 둘 간의 둘이 이루는 각도, 그거 같죠. 자, 우리가 3장에 가면 퍼셉트론이라는 걸 배우고, 실제로 지금 이제 딥러닝이 기계학습에서 주류가 됐는데, 결국 딥러닝도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 퍼셉트론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형대석 연결해서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퍼셉트론 이렇게 생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엣지가 쭉 있는데, 엣지마다 W1, W2 아주 WD 개의 가중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X1, X2 해가지고, XD 해가지고, 이제 D 차원의 특징 벡터가 입력이 되고, 그러면 퍼셉트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해당되는 걸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해. 그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하면 벡터죠. D차원 벡터죠. 이것도 D차원 벡터죠. 그러면 두 개의 D차원 벡터를 내적하는 거죠. 내적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연산이다. 그래서 이 W1에서 WD를 우리가 볼드체 W로 표기를 하고 벡터로,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X라는 벡터로 표기를 하면 두 개를 내적을 하는 거죠. 내적을 한 다음에 타우라는 활성함수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활성함수는 아주 간단해. 이런 그 계단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t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t보다 크면 1, t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결국은 이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은 이런 특징 벡터가 들어오면 출력으로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이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학습 모델이에요.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기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퍼셉트론이 실제로 해주는 일은 뭐냐? 그러면 이런 일을 해줘요, 이런 일을.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해석을 해보면 결국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직선이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점들은 모두 이제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이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모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제 t 나누기 w의 크기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향은
요 벡터의 수직인데 이 벡터는 이 W라는 벡터예요. 즉, 요 값이 이루는 벡터 W의 수직인 직선. 거리는 T 나누기 W의 길이. 이 일을 해주는 거죠. 즉, 이 퍼셉트론은 공간을 플러스 1영역과 마이너스 1영역 두 개의 부분 공간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즉,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정상인 영상, 불량품인 영상. 어떤 어떤 병원에 오신 분의 기록이 들어오면 환자, 정상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클래시파이어죠. 분류기죠. 우리 이제 3차원으로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3차원은 이렇게 생겼죠. X1, X2, X3로 구성이 되는 3차원 특징 벡터고, 그 다음에 가중치도 3개인데 1.2, 0.7, 1.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t는 1.0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얘가 해주는 역할은 이런 3차원 공간을 이 평면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 평면 위쪽은 플러스 영역, 아래쪽은 마이너스 영역.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 평면은 이 W라는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고, 이 원점에서 거리는 T 나누기 요거의 크기. 그래서 0.584. 자, 이놈을 출력이 여러 개인 퍼셉트론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은 출력이 하나뿐인, 즉, 이런 부분 퍼셉트론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C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로 확장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표기가 약간 복잡해지죠. 근데 출력은 O1, O2, OC여가지고, 벡터로 표기를 해야 되고, 가중치 벡터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J번째 퍼셉트론, 즉 이 퍼셉트론의 가중치 벡터를 WJ1, J2, JD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런 가중치 벡터가 C개가 있으니까 결국 가중치가 이런 행렬을 이루죠. 그리고 행렬 곱하기 X,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런 그 다중부류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가중치 벡터를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부류의 기준 패턴, 이게 이제 J번째 부류의 기준 패턴, 이게 이제 C번째 부류의 기준 패턴,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하면 결국은 어떤 X라는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면 C개의 기준 패턴하고 유사도를 계산해가지고 유사도가 가장 큰 놈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가중치 벡터가 크기가 1로 정교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자, 이게 퍼셉트론이 해주는 역할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W를 알고 있다고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주어졌고 새로운 벡터 X가 들어오면 이 가중치 행렬도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특징 벡터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산을 하고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출력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학습이 끝난 후에 그 예측 단계죠. 예측 단계죠. 그럼 학습은 뭐냐? 학습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이제 훈련집합이죠. 훈련집합. 그래서 X라는 게 주어지고 O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O가 나와야 된다. 어떤 특징 벡터가 들어오면 어떤 레이블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여러 개 샘플이 있고 그놈이 이제 훈련 집합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훈련 집합이 주어지면 이 W를 알아내는 거. W. 즉, 그 가중치 값을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기계학습해야 되는 일이죠. 벡터는 이 특징 공간상의 어떤 한 점이고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2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공간에서는 벡터가 두 개가 주어지면 이 경우는 이제 A 벡터, B 벡터가 주어졌죠. 우리가 이걸 이제 그 베이시스 벡터, 기저 벡터라고 그러는데 이 기저 벡터를 이 수식처럼 선형결합을 하면 선형결합이란 간단해요. A라는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값 알파1을 곱하고 B라는 벡터에다가 알파2라는 스칼라 값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알파1이 2고 알파2가 1이라고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돼가지고 2점이 되는 거죠. 알파1이 마이너스 1.5고 알파2가 1이면 2점이 되고 자 우리가 알파1하고 알파2를 막 바꾸면 온갖 점들이 막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 2차원 공간 전체를 덮을 수가 있죠. 알파1과 알파2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기저 벡터가 만드는 선형결합으로 만드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 불러요. 이 얘는 또 다른 기저 벡터 가지고 벡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0, 0, 1. 이 두 개의 벡터는 수직이죠. 수직이죠. 즉 내적을 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수직 벡터를 우리가 직규 벡터라고 그러고 길이가 1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이가 1인 서로 수직인 그런 기저 벡터를 정규, 직교 기저 벡터, 오소노멀 베이스 벡터라고 그러고 이 얘가 그걸 보여주죠. 3차원 같으면 기저 벡터가 몇 개가 필요해요? 이제 3개가 있어야 되죠. 3개. 3개를 가지고 3차원 공간을 다 덮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3에다가 2를 곱하면 6이 되죠. 그러면 6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원래 수 2가 되느냐 이거죠. 역수를 곱하면 돼요. 역수는 분수를 취하면 되죠. 3분의 1. 3분의 1. 다른 표기로면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 3하고 3의 역수를 곱하면 1이 되죠. 1이 되죠. 그럼 이 비슷한 것이 행렬에도 있느냐? 있어요. 바로 역행렬이죠. 자, 이 1이라는 벡터가 있어. 근데 거기에 2, 1, 1, 2라는 이제 행렬을 곱하면 5, 4가 되죠. 그럼 이 5, 4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원래 것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죠. 역행렬을 kop하면 돼요. 그래서 역행렬의 정의는 이렇게 되죠. A의 역행렬을 곱하면 이제 단위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을 우리 이제 A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걸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 이렇게 부르죠. 오른쪽에 곱해도 마찬가지고 왼쪽에 곱해도 마찬가지고. 자, 이 얘 같은 경우는 2, 1, 1, 2에 마이너스 1승이고 그놈을
두 개를 곱하면 여기서 이제 3하고 3의 역순이 3에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1이 되듯이 이 행렬하고 이놈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돼요. 단위 행렬이 되죠. 역행렬은 기계학습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죠. 역행렬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혹시 여러분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제 선형대수 책을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뭐 또 역행렬 구하느라고 막 그 일일이 캘큘레이션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매트랩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R 같은 거 쓰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뭐 기계학습 그런 패키지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죠. 이제 이런 그 정리가 있는데 이 7가지 사실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A가 역행렬을 갖는다. 그러면 A는 최대 개수를 갖고 모든 행이 선형 독립이고 열도 선형 독립이고 행렬식은 즉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고 양의 AT, A는 양의 정보 대칭 행렬이고 고유값은 모두가 0이 아니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유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모두 0이 아니야. 그러면 역행렬이 있어요. 그럼 행렬식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디터미넌트죠. 보통 이제 DT, A 이렇게 표기를 해요. 어떤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2차원 행렬 같으면 이제 AD 빼기 BC로 정의가 되고, 이제 3x3 행렬 같으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행렬은 24 빼기 16이니까 이제 2가 되고 그러죠. 그럼 디터미넌트가 도대체 뭔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2차원 같으면 2,1이라는 벡터하고 6,4라는 벡터 두 개를 이렇게 2차원 공간에 그리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3x3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가 3차원 공간에 3개가 되죠. 그럼 이 3개가 평행 사각기둥을 만들고 이 평행 사각기둥의 부피가 디터미넌트 같죠. 이제 4차원부터는 우리가 도형적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초평행 사각기둥이 이루어지고 그놈의 부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3은 양수고. 그러면 스칼라 값이 부호가 있는데 행렬도 부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행렬은 여러 개의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고 어떤 놈 플러스고 어떤 놈 마이너스고 어떤 놈 0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인 놈 개수하고 플러스인 놈 개수 세가지고 많은 거 가지고 부호로 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부호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해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0이 아닌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 X가 0보다 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렬 A를 양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수. 근데 이제 양수라고 얘기는 않고 양의 정보 행렬이다. 영어로는 positive definite matrix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꼴까지 들어가면 0인 경우도 발생을 하면 이제 양의 준 정부호 행렬이다. positive semi definite matrix다 이렇게 부르고, 반대로 음수야. 모든 x에 대해서 음수예요. 그러면 얘는 음행렬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음행렬 이렇게는 안 부르고 네거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음의 정보 행렬이라고 이꼴까지 들어가면 이제 음의 준 정보 행렬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1001은 여러분이 어떤 벡터를 한번 곱해보세요. 온갖 벡터 아무거나 곱해보면 항상 이걸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양의 전부 행렬이에요. 여러분 증명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이런 값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자, 정수 3717이 있다. 여러분 이게 특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수 같아요? 소수 아닌 것 같아요? 짝수냐 홀수냐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맨 뒤에 7이기 때문에 얘는 홀수구나.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소수인지 아닌지, 그 다음 얘의 약수들은 뭔지, 약수는 몇 개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즉 그 소수의 곱으로 분해를 하면, 디컴포지션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9예요. 그러면 약수가 3개구나. 3하고 7하고 59구나. 그 다음에 이건 소수가 아니구나. 7로 나눠지겠네? 3으로 나눠지겠네? 59로 나눠지겠네? 그거 이외의 숫자로는 안 나눠지겠네? 여러분이 이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면? 분해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분해를 보통 디컴포지션 또는 팩터링 이렇게 불러요. 이게 팩터들의 인자들의 곱으로 분해를 한다고 해서 팩터링이라고 부르고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행렬로 확장을 해가지고 행렬도 분해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해 기법이 있고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 하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두 가지인데, 먼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그걸 살펴보려면 여러분이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지식도 되지만 또 선형대수에서는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많은 곳에 등장을 해요. 정의는 간단해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라는 행렬이 있는데 벡터 V를 곱했어요. 그때 그 결과가 V 곱하기 람다. 람다는 물론 어떤 스칼라 값이에요. 이렇더라 그러면 이 V는 이 A라는 행렬의 고유 벡터다.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람다는 고유 값, 아이겐 밸류다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2, 1, 1, 2라는 행렬이 있어요. 2/2 행렬이 있어요. 여기다 1, 2를 곱하면 3, 3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 3, 3이 3 곱하기 1,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1이라는 벡터가 V에 해당되고 3이 람다에 해당되고 요 2/2 행렬이 이제 A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1, 1이라는 벡터는 2, 1, 1, 2라는 2/2 행렬의 고유 벡터다. 그리고 3은 고유값이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이 한 개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잖아요, 보면. 1-1도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경우는 고유값이 이제 1이에요. 그래서 2, 1, 1, 2라는 2/2 행렬은 3, 1이라는 두 개의 고유값하고 각각 해당하는 1, 1, 1-1이라는 고유 벡터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 두 개니까 그걸 이제 구별을 하려고 첨자를 써서 람다1, 람다2, V1, V2 이렇게 표기를 해요. 또 있을까요?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2/2 행렬에서는.
2x2 행렬에서는 최대로 2개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래요. 3x3은 최대로 3개까지 있고 일반적으로 D/D 행렬이면 최대로 D개까지 있을 수가 있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정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요 2, 1, 1, 2라는 행렬은 2개의 고유값이 있죠. 그 고유값 둘 다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정리대로 하면 A의 고유값은 모두 0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A는 역행렬을 가져요. 그 다음에 A의 최대 개수는 A는 또 최대 개수를 갖고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하는 거죠. 그 A 트랜스포즈 A는 양의 정부 대칭 행렬이고.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도대체 뭔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똑같은 행렬 2, 1, 1, 2를 쓴다 그러면 요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이제 X1, X2, X3, X4라는 4개의 길이가 1인 벡터를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X1이라는 벡터를 보면 얘가 이제 그 길이를 노멀라이즈를 하면 길이를 1로 만들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을 곱하면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됐죠? 이놈을 끄집어내면 3 곱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 X3이죠. X3. 그리고 이제 X2, X2가 이제 여기 있고요. X2가 여기 있고. 10이죠. 10. 그 다음에 X4는 0,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보면 4개를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해서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보면 방향을 잃지 않는 애가 누구예요? 지금 X1 다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X2는 원래는 이 X축하고 일치했는데 조금 일어서가지고 X2 다시가 됐어요. 방향 얘는 바뀌었죠. 근데 X3는 원래 요 밑쪽으로 대각선 방향인데 같아요. 그리고 X4는 아래쪽 Y 방향을 가리키는데 각도가 약간 틀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4개를 예시를 하는데 X1하고 X4는 방향을 안 잃어버렸는데 X2하고 X4는 방향을 잃어버렸죠. 방향을 안 잃은 애가 누구예요? 고유 벡터예요. 이 고유 벡터는 방향 안 잃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단위 원, 반지름이 1인 이 원 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2, 1, 1, 2를 곱해보면 이 빨간 원으로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개만 방향이 안 바뀌어요. X1하고 X4.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방향이 좀 이렇게 틀어져요. 그리고 X1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졌는데 X3는 그대로죠. 이것은 고유값 보고 관련이 있어요. X1은 고유값이 3이었잖아요. 이게 3배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X3는 즉 이쪽 벡터는 고유값 1이었잖아요. 1이니까 그대로죠. 길이도 똑같죠. 방향도 똑같고. 자, 고유값 분해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A라는 행렬이 주어지면 이 행렬을 이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Q, 람다, Q, 인버스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Q는 뭐냐면 A의 고유 벡터를 열에 배치한 행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1, 1, 2 같은 경우는 고유 벡터가 1, 2라고 1-1이 있었죠. 그러니까 1, 2를 첫 번째 열에 배치하고 두 번째 고유 벡터 1-1을 두 번째 열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인버스를 이 뒤쪽에 곱하고 역행렬을 그 다음에 가운데는 대각행렬인데 이 대각선 요소가 뭘 갖냐면 아이겐 밸류 그 값을 갖는 거죠. 3하고 1 이렇게 배치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한테 어떤 행렬을 하나 주고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 뭘 구해야 돼요?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는 열에다 배치하고 그럼 인버스 구해서 뒤쪽에다 곱하고 그 다음 아이겐 밸류는 이 대각선에다 쭉 배치하고 이러면 되죠. 고유값 분해는 즉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정방행렬만 돼요. 3x3, 5x5, 150x150 이런 것만 되지 150x100 이런 행렬은 안 돼요. 근데 우리 기계학습에서는 정방행렬이 아닌 그런 설계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쓰는데 이제 특이값 분해 이렇게 번역을 했고 보통 SVD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불러요. 자, A라는 행렬이 주어지면 N/M 크기의 A라는 행렬이 주어지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 세 개의 행렬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U는 뭐냐면 원래 행렬 A 하고 A 트랜스포즈를 곱한 행렬의 고유 벡터를 곱해서 그놈을 열에 배치한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T에서 V는 ATA의 고유 벡터를 구해서 열에 배치한 행렬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시그마는 AAT를 구해서 그놈의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을 제곱근을 취해가지고 대각선에 배치한 행렬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4x3 행렬이죠. 4x3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U는 이렇게 생겼고 V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수님 이거 참 힘드셨겠다. 이거 일일이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러진 않고 매트릭 같은 거 쓰면 여러분이 그 명령 하나만 딱 치면 답이 착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매트릭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나와버리죠. 아이겐 디컴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인 이제 선형대수를 마쳤고 두 번째 확률 통계를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 잠시 쉴까요?